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면 정말이지 소원이 없겠어요. 저를 괴롭히는 그분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돈 한 푼 보태지 않고도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시니 정말이지 짜증나 죽겠어요. 잔소리는 끝없이 늘어놓고 제가 뭘 하든 간섭하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에요. 방금 들으신 건 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내뱉은 말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거죠. 제 앞에서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속으로는 저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진짜로 들어주기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순옥입니다. 저는 저초동에 있는 빌라에서 아들 네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나이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에 자식들 덕을 보며 편히 지내라고들 하지만 제 현실은 그런 따뜻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요. 아들 성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야 하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면 며느리가 밤늦게 시켜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음식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매번 한숨이 나오지만 다툼을 피하려고 묵묵히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늘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 냄새가 난다고 투덜대고 청소를 하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 한마디 없이 냉장고로 가서 생수를 꿀꺽꿀꺽 마시더니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였어요. 그럴 때면 저는 마치 하녀처럼 취급받았죠. 정성껏 과일을 깎아 내놓으면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곤 했죠.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는 늘 자랑스럽게 떠들었어요. 남편이 능력이 뛰어나서 법무법인이 잘되고 자신은 그저 옆에서 내조만 했다고. 마치 모든 성공이 오로지 그들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틈으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집주인 행세를 해 그냥 몸만 와서 밥이나 축 내고 사는 거야.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차라리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어요. 아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초기 자금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제가 모두 지원해 준 거였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며느리에게는 모든 게 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그 공을 가로채고 저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얹어 사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결국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하나씩 꺼내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빌라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고 아들의 법무법인 초기 투자금과 계약서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정리해둔 거였죠. 아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 문제도 고려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조차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뒷바라지에 정신없다 보니깐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둔 적금, 주식, 그리고 여러 부동산까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법무법인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도 6억이 넘었죠. 저는 그동안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그게 곧 제 기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누구 명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 모든 게 남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 친구들이 또 집에 왔을 때 저는 일부러 거실 근처에 머물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말들이 오갔죠.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언제까지 얹혀 살지 모르겠어. 우리가 벌어놓은 재산에 무임승차하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도 이 모든 게 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걸지도.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원만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계좌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죠. 남편이 알뜰히 모아둔 자산들이 복리로 불어나고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른 덕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경제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분노보다는 차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뭔지도 명확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도 모르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제가 누구인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안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남편이 생전에 법적인 문제를 상해했던 법무법인이었죠. 저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꽤 큰 사무실이었어요. 담당 변호사는 저를 정중히 맞아주며 오랜만에 뵙는다며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무법인 투자계약서,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 증명서들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뭔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수 없으며 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해 줬어요. 부동산 매각부터 법무법인 투자금 회수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서류가 명확하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변호사는 제 의지가 단호함을 확인하고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친구들과 쇼핑 계획을 세웠고 아들은 사무실 일로 바빠 늦게 들어왔죠.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며칠 뒤 첫 번째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부동산 매각에 관한 공식 문서였죠. 아들이 퇴근 후 우편물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며느리를 불러 서류를 함께 살펴보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했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어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혼자 살고 싶어서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따져 물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저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틀 뒤 두 번째 통보서가 왔어요. 이번엔 법무법인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었죠. 6억이 넘는 돈을 즉시 상환하라는 문서였어요. 그제야 아들 내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이며 제 재산을 제가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들이 지금껏 누린 모든 게 사실은 제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남편의 성공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재산 덕분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라고. 통보서가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은행을 뛰어다니며 대출을 알아봤지만 갑자기 6억이라는 거금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했죠. 처음엔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버텼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죽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친정에서도 그런 큰 돈은 무리라고 했나 봐요. 그제야 며느리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아들은 법무법인 동업자들과 긴급회의를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제가 투자한 돈을 갑자기 빼면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결국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놓은 지분은 제값을 받기 어려웠고 다른 파트너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10년간 쌓아온 법무법인에서의 지위를 헐값에 정리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돈 문제가 생기자 숨겨왔던 본성이 튀어나온 거죠. 매일 아들을 탓하며 무능하다고 비난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자랑했던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아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넌지시 알려준 건데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젊은 남자와 다정히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남자는 며느리의 대학 동기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어요. 법무법인 정리와 새 일자리 찾기에 정신없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집에서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었죠. 한 달 뒤 결국 이사를 해야 했어요. 고급 빌라를 떠나 작은 원룸으로 옮기는 날 며느리의 표정은 처참했어요.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은 텅 비었고 비싼 가구들도 전부 금매로 처분해야 했죠. 이사 당일 며느리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어요.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한 거예요. 가난한 남자와는 더 이상 못 살아.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어. 그러더니 이미 만나는 남자와 재혼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아들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과 지위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사랑과 관심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도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오히려 자유로워진다고 했어요.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며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건 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꼭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벽에는 제가 취미로 그린 그림들을 걸고 직접 만든 전통차와 수제 과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곧 동네 명소가 됐어요. 정성껏 우린 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처럼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며느리가 떠난 일주일 뒤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어른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돈이 없어지자 차갑게 돌아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것들은요. 가장 놀라운 건 아들이 저에게 사과한 거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내 편만 들면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죠.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이미 새 계획을 세웠더군요. 작은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 성실히 일하겠다고 했어요. 화려한 성공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도움을 언젠가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남의 돈으로 허세 부리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사는 아들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아들을 만난 것 같아. 그날부터 저도 새 인생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에 미뤄뒀던 제 꿈을 이루기로 했죠. 바로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동네 조용한 곳에 작은 상가를 빌려 정성껏 꾸몄어요.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차 한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아들은 새로 차린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주말이면 제 카페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